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네. 부자가 되려면 네.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형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 네. 그래도 여전히 월세 100만 원 만들기에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 당연하죠. 왜냐면 월세 100은 현실이니까. 투자를 아무리 잘해서 뭐 시세가 10억 오르면 뭐예요? 맨날 내가 매달 받는 현금 흐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세 100만 원의 의미는 아마 앞에 자동화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달 월세 100만 원에 꽂힌다. 그 힘은 강력하죠. 사실은. 그리고 100만 원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300, 막 500? 막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느낌이 이제 완전 달라지죠. 수익형 부동산은 특히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은 중요한 건 안 팔아도 매달 돈이 나온다. 버틸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죠. 직장인, 네. 뭐 초보자가 현실적으로 월세 100만 원을 만든다고 하면 네. 어떤 종목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수익형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일단 투자금, 그 다음에 수익률, 그 다음에 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성, 나중에 시세 차익도 조금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거라고 봐요. 종목들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식 수만큼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몇천 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뭐 상가 많이 하죠. OP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뭐 상가 주택, 그 다음에 뭐 지식산센터, 그 다음에 조그만 빌라, 뭐 아파트로도 월세 받을 수 있죠. 좀 큰 거는 뭐 꼬마 빌딩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제 초보자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조금 좀 한정 지으면 뭐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두루두루.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이 명확해요. 일단 투자 금액이 2, 3억대가 좀 많아요. 왜냐면 상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많거든요. 우리가 상가를 이용 많이 해보잖아요. 네. 1층 상가 들어가서 편의점 들어가고 해보면 뭐 전용 10평, 20평 그 사이대가 많아요. 이 월세가 또 고만고만해요.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뭐 경기도 외곽에 가면 전용 한 평당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좀 뭐 서울권으로 오면 뭐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월세가 내가 만약에 20평대 상가를 갖고 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네. 월세를 얼마 납부해야 되냐? 그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납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역계산하면 이게 매매가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3, 4%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매매가가 3억에서 6억 사이예요. 그럼 대출을 한 50% 정도 일으키면 실토 금액이 한 1억 5천, 3억 들어가죠. 이 메커니즘이 딱 나와요. 아, 요 정도 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구나. 이런 상가를 여러 개 가지고 합트면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호실이 다 쪼개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장점은 일단 금액이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상가는 다른 주거형보다 세팅을 해두면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진짜 장점이에요. 임차인들 다 하니까 대부분은. 그리고 갑자기 뭐 싱크대가 고장났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단점은 뭐냐면 상가가 은근히 공실이 많죠. 공실률 확인하는 게 1순위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층 상가만 하거나 아니면 1층 상가에서도 딱 그 가장 필요한 업종, 대표적으로 편의점, 세탁소, 뭐 부동산, 제과점 이런 임차인이 세팅된 것만 사서 그냥 껴있는 걸 사야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전성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업종들 뭐가 있을까? 뭐 메디컬 건물로 좀 세팅이 잘 돼 있는 뭐 병원이나 위층에 뭐 약국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원들로 좀 세팅되어 있다거나 이제 그렇게 세팅되면 잘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상가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 새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뭐 신도시 외곽에 있는 뭐 그런 상가들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차라리 구도심, 좀 오래된 거, 더 이상 상가를 지을 수 없는 거, 이미 다 검증된 곳, 그런 걸 먼저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상권들이 자꾸 변해요. 여기가 팍 떴다가 여기가 또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또 상황이 벌어지면 또 리스크가 커지기도 하죠. 장단점이 좀 있죠, 상가는. 장점도 참 괜찮은데 단점은 또 무섭기도 하다. 네, 이렇게 딱 정리될 수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작고 리스크도 적어요. 상가가 이렇게 있다면 오피스텔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너무 주변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만만하죠. 그리고 소액으로 가능하죠. 구축 오피는 1억 미만짜리도 많아요. 지방 가면 5천만 원 미만도 있고요. 신축 웬만한 거 괜찮은 거, 경기도에서 보면 한 2억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서울로 왔는데도 신축이 2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피가. 사이즈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장점이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니까. 그리고 공실률이 상가보다 적어요. 금액을 조금만, 이제 임대료를 조금만 낮게 주면 다 전세 나가요. 월세든 전세든.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상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오피가. 특히나 조금 구축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3, 4, 5, 6, 7, 8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죠. 상가에는 없는데 오피에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상가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오피에는 냉장고가 있고요. 세탁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도배장판도 그때그때 해줘야 돼요. 상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죠. 시간 지나면 이게 감가상각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나면 또 전화 오죠.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걸 한번 인테리어 하려면 이게 또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한 몇 년치 모아야 될 지금 월세가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보다 오피스텔이 사이즈가 제일 작죠. 방 쪼개기를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분양업자들은 좋죠. 이걸 산 사람 입장에서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죠. 결국은 건물들은 다 오래되고 사라질 거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 시세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적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잘 골라야 된다. 여차하면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시세가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바뀜이 좀 많아요. 오피스텔은 그냥 월세로 잠깐 들어갔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좀 나갈게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비용이고 귀찮죠. 그 귀찮음이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엄청 큰 리스크는 아닌데 알게 모르게 단점들이 이렇게 다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가구가 있죠. 원룸으로 그냥 19세대 딱 세팅한 다가구도 있고요. 1층에 상가를 좀 하고 세대수를 조금 더 줄인 다가구 주택도 있어요. 근데 보통 최대 19개 세대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친구 장점은 명확하죠. 내가 오피스텔 20개 할 때 하나만 하면 된다. 대출 20번 낼 때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게 너무 편하죠. 수리할 때도 그냥 한 번만 수리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금액도 10개를 내가 각각 금매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제대로 된 거 금매 찾으면 된다. 이런 것도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세팅하면 오피스텔을 한 개 세팅해가지고 월세를 50만 원 하고 10개를 500만 원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해가지고 한 방에 월세 500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극장점이에요.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도 다가구가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까지 서울에 있는 것부터 지방에 있는 것까지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수익률도 굉장히 폭이 큽니다. 적게는 3%에서 높은 것들은 대출 안 하고 8%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죠. 나름.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면 세팅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위층에다 주인세대 넣고 전세 풀로 받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원룸하고 투룸이 골고루 있는데 투룸은 몇 개는 전세로 풀로 세팅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이렇게 하면 투자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적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전세 비중을 높였다가 돈이 좀 생겼을 때는 월세 비중을 늘려가면서 현금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대신 단점도 있겠죠. 개수가 많잖아요. 네. 19세대가 1년에 한 번씩만 전화 오면 그래도 평균 한 달에 한 명 이상 전화 온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죠. 네. 관리가 좀 필요하다. 물론 이 관리를 또 맡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조금 관리를 신경 써야 되겠죠. 잘 골라야 된다. 아무래도. 왜? 특이사항이 좀 많으니까. 오피나 이런 것들은 볼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은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또 구조가 또 어떤지, 전용률이 어떤지, 그리고 입지도 이게 사람들이 신축은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구축이 될 거 아니에요. 구축이 되었을 때도 괜찮은 입지라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수요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잘 체크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입지 안 좋은 것 잘못 사가지고 구축이 되면 아무도 안 찾아서 생각보다 이게 별 볼 일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좀 인기 끌었던 게 지산이죠. 지산은 최근에 워낙 시세가 많이 올라서 수익형인데 시세 차익을 많이 본 종목이에요. 장점이 뭐냐면 상가하고 대부분의 조건이 비슷해요. 거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대출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상가는 고작 50, 60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지사는 기본 80에서 여차하면 90%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낮을 때는 레버리지를 높이 일으키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대출이 많이 되니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사는 오피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공실률이 조금은 낮아요. 막 장사가 갑자기 상권이 안 돼서 뭐 이걸 뭐 접어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상권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사는 상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처럼 입지 분석만 하면 되거든요. 단점도 있어요. 지산의 단점. 첫 번째는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거. 두 번째는 상가는 전국에 선택지가 정말 많은데 지산은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그게 전 단점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인 그 상가보다 입주 역량이 있어요. 아파트처럼. 상가는 갑자기 상가가 입주해서 뭐 여기 막 전세가 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적거든요. 지사는 한번 입주를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공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신축 빌라보다는 월세 받을 때 뭐 구축 빌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긴 할 텐데 일단 소액으로 가능한 게 장점이죠. 빌라는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대출을 읽히면 투자금 적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입지를 잘 선정해서 조금은 좀 오래됐지만 뭐 그런 빌라를 샀을 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광진구, 성동구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블록 지나가면 여기는 구역 지정이 됐고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여기는 빌라가 1억 8천 하는데 여기는 7억 하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크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해두면 얘가 언젠가 지정이 되겠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도박이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몰라.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점들이 있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꽤 높아요. 그 월세도 웬만큼 받쳐줘요. 근데 구축이 되면 될수록 임차료가 형편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좀 애매해요. 월세 투자로 접근하기가.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 수요가 좀 적죠. 그래서 매수할 때도 참 이걸 어디 가서 이걸 골라야 될지도 어렵고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찾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 수요가 적으니까 시세 차익도 좀 적어요. 이것도 단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월세로 하는 분들도 있죠. 장점은 안정성, 황금성, 뭐 너무 많죠. 세액 차익도 다른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좋더라. 단점은 수익률이 제일 나쁘죠. 어떤 느낌이냐면 애플 주식을 사서 배당을 많이 기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미래 가치가 좋은 것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오래된 구축부터 시작해서 신축까지. 근데 이제 지방에 오래된 구축을 사면 월세 수익률이 8% 이상 나오는 단지도 있고요. 뭐 서울에 있는 것들은 1%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 중에서 내가 입맛에 맞는 걸 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만 살짝 좀 얘기해 드렸어요. 월세 만들 수 있는 거 종목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다 들어보니까 네. 뭘 해야 될지 더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거 몇 개만 네. 좀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걸 듣는 사람이 비중을 다르게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비중을 높일 거냐. 예를 들어서 월세 수익률. 이 항목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비중을 어디까지 높일 것이냐. 그 다음에 공실 가능성. 그 다음에 미래 가격 상승의 가능성. 관리가 쉬운 거. 이 4가지 정도. 여기 점수를 매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4가지를 가지고 제가 그냥 샘플로 한번 표 하나 띄워 봐줄게요. 자기 나름대로 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만들 때는 가중치를 골고루 준 거예요. 전부 다 균등하게.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상가는 1, 공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1점을 못 주고 빵점 준 거고 실차익도 아파트보다 낮으니까 빵점 준 거고 관리를 해야 되니 관리는 안 해도 되니까 1점. 이렇게 얘는 2점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지상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0, 그 다음에 1 하면 여기 3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익률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버리면 점수가 완전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 중에서 뭐가 좋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거랑 비추천하는 걸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월세 100만 원 만드는 게 목표라면 일단 수익률 높은 것에 포커싱 하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수익률 낮은 게 가중치를 지금 균등하게 줬지만 어쨌든 지금 지산 빌라 아파트는 수익률이 낮아요. 가중치를 높게 주든 낮게 주든. 그래서 상가 고피 다가구 중에서 조금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높은 곳은 8% 이상인 것도 있어요. 아, 대출 없이. 근데 대출을 만약에 4% 했다? 그럼 얘는 수익률이 15% 이상 올라와요. 그래서 해볼만 하거든요. 초보자다 그러면 상가 다가구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초보자라고 하면 지금 저 표에서는 저게 빵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방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수익률 높은 거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공실률이나 이런 게 낮거든요. 그 다음에 크게 손해보기가 어렵거든요. 시세가 안 올라갈 수는 있지만 크게 손해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토할 건 뭐냐면 저는 서울 오피가 만약 좀 부담스럽다면 최소 경기도 안쪽으로 해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 이런 것도 검토해보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큰 도시들,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좀 큰 도시에 있는 오피스텔도 충분히 수익형으로 좀 검토해볼 만하다고 봐요. 물론 좀 잘 고르는 건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 왜? 수익률이 한 8% 이상 나와주면 시세가 안 올라가도 상관없거든요. 심지어 조금 빠져도 웬만큼 나오니까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초보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다가구 주택 검토하는 거 좋다고 봐요. 오피스텔을 또는 아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매크가 낮아요.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하려면 대출을 또 일으켜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작아요. 한 개 해가지고 100만 원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2억짜리 아파트를 월세가 7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대출을 안 해도 70밖에 안 나오는데 대출해가지고 이자 내고 나면 이거 30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언제 100을 만드냐는 거예요. 5개 언제 하냐는 거죠. 대출 5개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5개 해야 되고 이게 리스크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다가구를 하면 한 방에 100, 200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원룸주택은 이게 방이 많아서 장점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올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DSR 적용을 받는데 상가가 껴 있으면 상가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DSR 적용을 안 받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상가주택 쪽으로 해서 먼저 검토하면 어떨까. 그리고 관리가 좀 어려운 분들은 관리를 외주를 주면 되죠. 그 비용을 좀 측정해서 하면 그렇게 관리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수들 중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수익률이 좀 높은 지산들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상가를 검토하든 지산을 검토하든 그놈이 그놈인데 좀 더 안정적인 게 지산이거든요. 그래서 지산을 먼저 검토하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분들은 그 다음에 상가 해도 괜찮겠다. 상가도 뭐 워낙 물건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금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많고 이제 그런 물건들은 실제 금액이 10억인데 낙찰을 예를 들어서 뭐 6억 이렇게 받았을 때 실제 간평을 받아보면 내가 받은 것보다 간평가는 훨씬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일으키면 원래 일반적인 상가를 그냥 툭 사면 50% 60% 대출밖에 안 해주는데 그런 녀석들은 대출을 90%까지 해주거든요. 그럼 투자 금액이 정말 적게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완전 극대화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 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저는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잖아요. 입지가 좋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 중에 일자리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의 빌라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월세가 막 탕탕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죠. 은근히 있어요. 뉴스 보잖아요. 뭐 어디 대기업에서 지금 뭐 몇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사람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곳들. 그러면 그런 곳들 위주로 빌라 하는 거는 검토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천하지 않는 거는 이제 요거 정반대로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쉬운 거부터 이제 쭉 알려줬거든요. 그럼 정반대로 하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곳에 빌라 투자하는 거.
수익형으로. 얘는 시간 지나면 공실되고 월세가 내려갈 거예요. 매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쫓아야 돼요.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 다가구. 여기도 빌라하고 결국은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수익률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수요가 없는 상가를 선택하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로 높은 월세로 세팅되어 있는 거를 덜컥 사는 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상가 개수가 너무 많은 곳들, 신도시 특히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뭐 대표적인 게 그 세종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OP 뭐 이런 것들 검토할 수 있는데, OP를 할 때는 되도록 분양을 받지는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시에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OP가 지어지고 또 지어지는 데게 구축이 되어서 월세가 안 올라가요. 이것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일단 서울.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준서울. 거기까지만. 그 안에서 일자리가 충분하고 교통도 좋고 거기서 연식이 조금 더 세 거면 더 좋긴 하겠죠. 네, 그런 친구들 정도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입지도 괜찮고 역세권인데 수익률이 한 5% 이상은 나오네? 그런 오피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오피라고 하면 뭐 나쁘진 않겠다. 그 정도면. 그 대출을 일으키면 수익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가기는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산으로 간다고 하면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수익을 만든다면 서울에 있는 고가의 지산을 수익형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건 시혜차익형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다. 그 다음에 아파트 하는 경우에 이제 신축 아파트. 월세 세팅하는 거. 이것도 좀 안 맞죠. 가성비가 너무 안 맞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비추천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특정 종목들을 어떤 컨셉으로 하는 건 되고 이런 컨셉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공부하고 내 상황에 제일 맞는 걸로 해야겠네요. 네, 오늘 뭐 종목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특징들, 장단점들, 한계치, 그 다음에 컨셉을 어떻게 좀 잡아가면 좋을지 좀 알려드렸으니까 좀 도움 되는 시간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가능하다.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다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 괜찮다. 그 컨셉의 문제다. 어떻게 내가 사느냐, 얼마에 사느냐, 어떻게 작업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월세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딱 더 조언하면 월세 100만 원 만드는 것과 500만 원, 1000만 원 만드는 전략은 저는 완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월세 100만 원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곱하기 10해서 1000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